고맙습니다. 자, 전주에 개발이 하다가 조금 남았습니다. 마무리 오늘 짓게요. 짓고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2페이지 한번 볼까요? 개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 파트입니다. 자주 내지는 않는데 나왔다 이러면 조금 의외의 문제. 근데 시험에서 출제되면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찍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허가에서 이제 마지막 파트죠. 공공시설의 기속입니다. 허가받은 자가 여기 나오거든요.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죠, 여러분들? 그쵸? 개발행 허가 배우고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 그러니까 개발행 허가 파트에 공공시설 기속이 나왔으니까 이제 개발행이 허가받은 그 누군가가 있겠죠. 그러면 개발행을 할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돼요. 어떤 연유로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공공시설이 설치가 됐을 때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 요 파트에서 논점인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존에 A라고 하는 공공시설이 있었어요. 뭐 금액으로 따지면 100억짜리라고 할까요? 이제 시가로 100억 정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보니까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기존의 공공시설이 용도가 폐지돼 버렸어요.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돼 버리고 B라고 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공공시설이 있다가 그 공공시설이 이전한다든지, 뭐 청와대도 이전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전해버린다. 그러면 그 부지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건축에 관련된 평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지을 때보다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는데, 새로운 공공시설은요, 신도시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토지를 좀 싸게 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조성원 거로 받았다, 뭐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금액이 50억이더라,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이게 용도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전에 있던 이 공공시설, 용도가 폐지된 공공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이거 소유권을 누가, 언제, 그 다음에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지라는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논점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요거는 개발행이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처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누가 올까요? 당연히 비행정처인 경우가 있겠죠. 행정청하고 공공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주택공사는 어디에 속해요? 여기 속하죠, 그죠? 행정청은 국가고 지자체만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청인 경우가 있고 비행청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받은 사람이 요 두 개 말고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행정 또는 비행청 말고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냐 비행청이냐 다른데, 자, 첫 번째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입니다. 새로 설치한 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여기 지금 보면 A에 해당하는 겁니까? B에 해당하는 겁니까? B죠. B. 왜 그래? B. 그죠? 이거는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그 다음에 종전시설이 있겠죠. 종전의 공공시설. 뭐예요? A죠. 근데 이 가격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가격 차이가 나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요 두 개의 논점인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요, 새로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금액이 안 따져요. 금액을 안 따지고, 그 시설,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관리청이 있겠죠. 그죠? 관리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부 행정관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소속의 시설도 있고, 교육부 소속의 시설도 있고, 국방부 소속의 시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있으면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돼 버립니다. 자동 기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교육부 소속이다라고 하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육부가 내 거 내면서 가져가 핍니다. 그냥. 국토부 소속이죠. 그죠? 그럼 국토부가 내 거 내면 가져가 핍니다.
해수부 소속이죠. 해양수산부.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내 거네 하면서 가져가 봅니다. 행안부 소속이면 행안부가 내 거네 하면서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하든 비행정청이 하든 누가 잡힌다? 관리청이 다 가져갑니다. 그냥. 그죠? 자, 그러면 새로운 거는 행정청이 하든 비행청이 다 가져간다고 했는데 종전의 시설이 문제거든요. 그 종전의 시설이 어떻게 되는데 하니까 행정청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죠. 그러면 이거는 종전의 공공시설은요. 종전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의 무상으로 기속돼 버립니다. 그게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얼마짜리 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짜리 주고, 50억짜리 주고, 100억짜리 가져가는 거예요. 두 개를 뭐 한다?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그러면 차익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 차익을 갖다가 그 허가받은 행정청이 주머니에 싹 닦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차익만큼을 갖다가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하든지 그 다른 공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개발행위 받으면 두 개를 만다 교환한다. 가격을 따지고 안 따지고 안 따지고 교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청이 만약에 설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만큼을 자동기속 아닙니다. 양도할 수 있어요. 자동기속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양도라는 것은 여기는 자동기속인데 양도한다는 것은 별도의 뭘 해야 된다? 절차,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뭘 내냐면 야가 집중적으로 답이 됐죠. 거의 대부분의 답은 이쪽입니다. 있죠. 그러니까 비행정청도 마치 뭐처럼 다 가져가는 것처럼 되겠죠. 근데 비행청은 얼마만큼 가져간다? 비용만큼만.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져간다고요? 관리청이 가져가죠. 근데 관리청이 이제 가져가는데, 관리청이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관리청이 확실한 문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은 교육부 소속인데 그러면 교육부 가져가면 돼요. 국방부 소속인데 그러면 국방부 가져가면 돼요. 국토부 소속인데 국토부 가져가면 돼요. 근데 관리청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이제 도로는 관리청을 뭐로 법에서 상정을 해버리냐면 국토부가 관리청이 돼요. 명확하지 않으면 하천은 환경부 소속입니다. 하천은 환경부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애매한 경우들이 그 관리청이 누군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총괄청이라고 있어요. 총괄청. 국가재산에 대한 총괄청이 어디냐면 현재로서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청이 돼서 기재부 소속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누구 겁니까? 어차피 누구 거요? 국가 거예요, 국가 거. 국가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정리할까요? 포인트만 보시면 돼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어요.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약에 설치했다라고 하면 국유재산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규정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국유재산법 규정을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개발이 허가했는데 요 규정을 우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요 규정이 우선된다 이 말입니다. 보시면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설명할 때 뭐로 잡아놓은 거야? 새로 설치한 게 B였나? 얼마짜리? 50억짜리. 종전거 A였죠. 얼마짜리? 100억짜리잖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새로 설치한 것은요, 그 가격을 안 따지죠. 가격을 안 따지고 누가 잡니까? 관리청의 무상으로 자동기속이죠. 관리청의 기속. 행정청이 하든 비행청이 하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종전거죠. 종전거. 100억짜리. 그거는 허가받은 누구한테?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자동기속입니다. 이 두 개를 많은 결과가 돼요. 교환이죠. 교환. 근데 비행청 봐봐요. 비행청이 중요하거든요. 비행청은 새로 설치한 50억짜리죠. 공공시설의 뭐만큼? 설치 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자동기속입니까? 양도한다고 돼 있어요. 양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양도한다.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가격 차이 나니까 이거는 별도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느 부분만큼을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유권 기속 시기는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통지한 날입니다. 세목을 통지한 날 소유권이 자동기속돼요. 그리고 준공검사일에 소유권이 기속 양도된다. 뭐가 아니죠? 둘 다.
뭐가 아니죠? 우리 소유권 기속 시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소유권 기속 시기가 언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등기. 아, 왜 그래? 맨날 배우면서. 소유권 기속 시기는 등기 아이가, 등기? 물권 변동의 시기는 등기 아이가? 그죠? 그건 등기 아니잖아. 이것도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야.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 시기는 다 언제입니까? 등기잖아요, 그 등기. 그래서 이제 물권 변동 시기를 별도로 개별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기에 물권 변동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물권 변동의 시기를 별도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행정청이 하면 언제라고요? 세목을 통지한다. 세목이라는 것은 자세한 항목을 말합니다. 그러고 비행청이 했을 때는 소유권 기속 시기가 언제더라? 준공검사일이더라. 그 다음에 관리청이 가져간다고 했는데 관리청이 애매한 경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해결책입니다. 허가권자는 공공시설 기속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에 속한 관리청한테 가서 미리 만다 의견을 듣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공공시설에 소유권 기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야, 저 새거 저 꼴짜기에 새거 저거 설치했으니까 너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뭘 하는 게 맞다. 해당 공공시설에 속한 관리청한테 만다 의견을 들어. 의견을 들어는 것은 이제 미리 협의를 해라 이 말입니다. 협의를 하는데 관리청이 이제 지정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요. 지정되고 나서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가 문제가 돼요. 불분명한 경우. 좀 전에 했죠. 도로는 관리청이 어디라고요? 애매하면 어디라고? 국토부, 하천은 환경부,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은 기재부. 뭐만 이해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답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에서 하나 정도 간혹 가다가 출제를 하는데 이게 30 몇 회 때인가 한번 연속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30, 32,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죠? 그 전에 근데 이게 왜 강의할 때 그렇게 엄청나게 강조를 안 하냐면 30회 이전에 출제가 안 된 건 아닌데 거의 출제가 안 됐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 관점에서 볼 때는 33회 나오고 나서 이게 좀 과하게 나왔는데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크게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34시였고 35도 시였거든요. 2년을 쉬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지문으로 다시 한번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하고 33회는 단독 출제가 됐더랬어요. 단독 출제. 요거 가지고 한 문제를 냈는데 지문으로 다시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는 해보시고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 새 거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관리청. 간단해. 새 거는 누가 가져간다고? 관리청. 종전권은 행정청이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 누가 가져가고 행정청이 다 가져가죠. 두 개를 만다?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정청이 설치하면 비행청한테 가격을 불문하고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뭐만큼만? 비용만큼만 준다. 그리고 행정청일 때는 세목을 뭐 한 날? 통지한 날이고 비행청이면 준공검사 받은 날입니다. 그죠? 관리청이 아직 안 정해졌으면 언제 하라고? 정해지고 하면 돼요. 근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지. 그럼 도로는 관리청이 누가 되고? 국토부, 그죠? 그 다음에 하천은 관리청이 누가 된다고요? 환경부,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은 기재부, 이렇게 됩니다. 이 하천이 옛날에는 하천도 국토부였거든요. 하천도 국토부였는데 이게 한 3년 전에 개정을 하면서 하천을 갖다가 누구로 바꿨다? 환경부로 바꿔버렸어요. 바꾸고 나서 이게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면 옛날에 한 2, 3년 전이죠. 오송에서 지하 도로가 잠겨가지고 인명피해 입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하천을 새로 준수를 했거든요. 옛날에는 하천이 누구였냐면 둘 다 도로도 국토부, 하천도 국토부. 그러니까 하천을 준수라고 하면 그 옆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하천이 범람했을 때 잠길 우려가 있는지 등등을 갖다가 국토부가 다 점검을 다 했더랬어요. 왜냐하면 관리청이 누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분리시켜놨다고. 하천은 누구한테 줘버리고 환경부, 도로는 국토부. 그러니까 관할 관세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오송에서 그때 지하 도로가 잠겨가지고 빈맥 피해 입은 거 그때 보셨죠? 비 많이 와가지고, 그죠? 그때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요 이야기를 했다고. 그죠? 이걸 법을 갖다가 바꾸면서 잘못 바꿔가지고 하천과 도로의 관리층이 달라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는데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로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모르면 이제 그 기사는 의미가 이야기 힘들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강의를 2, 3년 전이니까 강의를 한참 할 때고 그때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만약에 관할 관청이 달라지게 되면 국토부하고 환경부로 나누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있었는데 거의 그대로 이제 드러난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뭐 그 이유는 또 잠잠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고 연동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연동제라는 것은 연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동. 연동이 뭐예요, 연동? 그렇지. 맞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그 말이 맞습니다. 연동이라는 한글적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연계시키겠다, 이 말이죠. 연계시키겠다. 연동이라는 것은 연계시키겠다, 이 말인데. 자, 제가 한번 볼래요? 개발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개발행위를 하면, 기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되겠죠. 설치를 하면 되는데 어떤 데 가보니까 설치가 많은 곳이 있냐면 곤란한 곳이 있어요. 설치가 더 이상 힘든 곳이 있습니다. 개발이 이미 완료가 돼가지고. 또 어떤 데 가니까 설치가 많은 지역도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더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연동을 시킨 거냐면 뭐하고 뭐를 연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개발 행위와 기반 시설을 연동시켜서 곤란한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럼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 없었다? 과거에 없었겠지. 원래부터 기반 시설과 개발 행위를 연동을 시켰다 그러면 이런 논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원래부터 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안 했단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 저도 그 자주 썼던 말인데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어떤 데 이제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어떤 데 가보면 도로가 뭐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한 6차선, 왕복 6차선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 그죠? 그때는 근데 도로가 빵빵 뚫리죠. 왜냐하면 건물들이 다 안 들어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가 들어서고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도로가 채증이 되면서 도로가 유달리 그 구간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차량 지체가 되고 신호를 갖다 두세 번 받아야 되고 통과하는 데만 20분씩 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 차 안에 앉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 안에 앉아가지고. 흔히 하는 말. 야, 아들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신도시를 만들 때니까, 그죠? 부지가 어마무시하게 넓거든. 거기다 도로를 갖다가 빵빵 뚫고 놨으면 괜찮은데, 그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했다. 왜냐하면 개발이 끝나고 나면 도로 확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반시설과 개발행위가 가장 연동이 잘 된 도시를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창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원은 옛날에 차가 한 대도 없을 때요. 도로를 갖다 왕복 10차선을 갖다 이미 뚫어 놔버렸어요, 그게. 창원에 혹시 가보셨나요? 창원, 경남 창원. 안 가보셨나요? 그거 가보면,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중심이거든요, 창원은. 창원도 신도시입니다. 예, 그래 만들면서, 70년대, 80년대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도 차가 안 밀려요, 그게.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창원에 가면요, 끝에서 가는데, 신호가 연동이 돼가지고, 딱 속도만 지키면 첫 신호부터 해가지고 도시를 통과하는데 신호 한 번 안 받고 통과합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창원이 도시 계획이 굉장히 잘 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어디 가서 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난리하면 날 거다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했냐면, 한 5년 전인가 세종에 뭐 볼 일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세종 처음 만들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근데 도로가 너무 좁아. 야, 이거 나중에 문제 될 건데, 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마트 들어서고, 뭐 들어서고, 건물 들어서고 하니까 도로가 채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이 연동이 안 되면, 나중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요, 기반시설을 확충이 안 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도로 주변에 건물들이 막 들어서잖아요. 그죠? 도로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도로가 부족해. 옆으로 확장은 안 된다니까. 왜냐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면 확장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건물 철거를 뭐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유재산권이라서 그렇고, 실제로 또 건물을 철거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금액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면 도로 설치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지하로 파든지 위로 올려버리죠. 지하로 파든지 위로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위로 올리면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위로 올리면 그 주변의 상권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위에, 그 도로 위에, 우리가 경전철 비슷하게 해가지고 트랩 같은 걸 설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 밑으로 다 죽어버리죠. 상권들이.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로 팔려고 한다? 지하죠. 근데 지하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상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 지하는. 지하 자체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하 파다가 안반 놓으면 금액 1.5배 추가. 안반 팠는데 물 놓으죠. 그러면 2배 추가. 그리고 공기는 공기대로 길어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뭐 할 때 그런 설계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기반시를 갖다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된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뭐하자? 미리 개발행위 할 때 기반시의 관련성을 미리 검토하자. 이게 이제 연동되는 겁니다. 연동을 시키겠다. 뭐하고 뭐를 연동시키겠다?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시키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연동제라는 표현인데 시험은 무조건 냅니다. 시험은 무조건 내고 작년은 둘 다 나왔고요. 시험을 어디서 놓을 거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파트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의 거의 90%는 기반시설 부담구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또 놓을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가 곤란한 곳을 이제 이거 알죠? 뭐라 불러요? 그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뭐 처음 할 때는 이런 글자가 생소한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용어 정도는 깨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진 않죠. 그리고 가능한 지역을 뭐라 불러요?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는 설치가 많은 지역, 곤란, 한 개는 가능이죠. 시험에서 3번 나왔는데 두 제도는 밀도 관리 구역 한 지역에 특정한 한 지역 지번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중복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말이 안 되죠. 개념이 안 맞잖아요. 하나는 곤란하고 하나는 가능한데, 그죠? 평촌 신도시에, 그죠? 동일한 지역에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개념이 정반대니까. 양자는 중복할 수가 없다. 시험에 자주 내죠. 그죠? 자, 밀도 관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밀도 관리구에서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밀도란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밀도가 높다, 낮다? 높다, 이거죠. 자,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개발되어 있는 밀도가 높으니까 거기를 뭐하자? 관리하자, 이거죠. 자, 관리를 합니다. 이제 관리 들어갑니다. 개발되어 있는 밀도가 높아요. 주변 지역에 건물들이 빡빡하게 들어서 있고, 더 이상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그럴 부지도 없어요. 자, 이런 데는 개발을 장려하는 게 맞습니까? 개발을 억제하는 게 맞아요. 개발을 억제해야 되겠죠. 억제하기 위해서 행위를 제한해야 될까요? 행위를 완화시켜줘야 될까요? 행위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 행위 제한 방법으로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완화시킬까 강화시킬까? 강화시키는데 그 중에서도 용적률을 얼마까지 강화시키냐면 50%까지 강화시킵니다. 용적률이 50% 강화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용적률이 50% 강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연면적을 줄인다는 이야기죠. 연면적을 줄인다는 말. 용적률이 강화된다는 것은 연면적이 반으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적률이 300%면 대지 면적의 3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는데 용적률이 만약에 200%면 대지 면적이 2배밖에 못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면적을 줄이니까 그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겠죠. 차량 숫자도 줄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더라? 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근데 용적률을 50%까지 강화를 시켜놓으면요. 이 50% 강화라는 것은 최대 50이라는 이야기지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랍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50% 강화돼 버렸습니다. 용적률이 강화돼 버렸으면 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즉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면적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들어요? 사업성이 줄어들겠죠. 왜냐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대지 면적의 3배까지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그걸 사용해서
그죠? 수익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연면적을 갖다가 50%까지 예를 들어서 5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300에서 200으로 줄여놔 버렸어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2배밖에 못 짓잖아. 그러면 활용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지지 안 떨어져? 떨어지죠. 사업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개발 행위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실 거는 이거는 당연히 알겠지만은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개발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아닙니다. 개발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개발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하고 싶으면 용적률 얼마? 50% 강화된 규제를 받으면서 해라. 네가 정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해라. 하긴 하는데 용적률을 얼마? 50% 강화된 규제를 받으면서 해라. 이게 밀도관리구역입니다. 자, 이런 밀도관리구역은요. 봐봐요. 개념을 봐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거든요. 그로 누가 지정할까요? 누가 할까? 허가권자가 하겠지. 뭐, 아이, 왜 그래. 허가권자가, 그죠? 내가 관할하는 지역 어디선가 개발 행위를 하는데 그 설치가 가능한지 곤란한지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한다? 개발 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구속에 시험에서 국장으로 몇 번 나왔습니다. 국장이 알 수가 없죠. 국장이 전국적으로 서울에서는 어디가 설치가 곤란한지, 부산은 어디가 곤란한지, 안양은 어디가 곤란한지를 지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 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권을 쥐고 있는 누가 한다? 허가권자가 합니다. 어디 할까요? 어디에다가? 시가와 용도에 합니다. 써봐야지 이제. 시가와 용도. 어디에? 주상공업지역에. 어디에요? 주상공업지역에. 지정할 때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 같은 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수 발생량, 학교 수용 능력, 도로 부족률 이런 것들이 연수해 놓으면 다 몇 년이 띠까? 2년이죠.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전부 다 몇 프로더라? 20% 초과 내지는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우리가 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되면요. 용적률 50%라고 하는 행위 제한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그죠? 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행위 제한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애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분명히 그어져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을 더 완화시킬지 더 강화시킬지 등을 기록해요. 도로가 부족해가지고 용적률을 강화시켜놨거든요. 근데 진짜 지하도로가 뚫힌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도로 채증이 완화가 됐어. 그럼 어떻게 계속 용적률을 옛날만큼 더 강화시켜야 됩니까? 좀 풀어주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반설의 변화를 얼마에 한 번씩 검토한다?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정하냐면요. 지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행위 제한입니까? 행위 안 합니까? 행위 제한인가요? 행위 완화인가요? 행위 제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심의를 거쳐서 특광시장 군수인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하니까 시민은 당연히 어디 심의를 거칠까요? 지방 라인을 타겠죠. 했다는 사실을 마음 된다. 고시에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고시에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에이씨 내가 어떤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내가 건물 지으려고 했거든. 근데 뭐로 지정됐겠다? 밀도관리구로 지정됐죠. 그럼 용적률 최대 50% 행위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건물 건축을 뭐 한다? 좀 자제하든지 뭘 하겠지.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다. 이게 밀도관리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밀도관리구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뭐라고요? 부족 키워드죠.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부족이 키워드 아니다. 잘못됐습니다. 곤란한 지역, 곤란이 키워드입니다. 곤란한 지역. 기반 설치가 많은 지역, 곤란한 지역. 부족은 뭐 둘 다 부족하죠. 자, 지정 기준 한번 볼게요. 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 예상되는 다음 하나의 지역에 지정하는데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이 현재 지체가 되고 있네요. 도로율이 국토교통부이 영이 정하는 도로율보다도 몇 프로 미달하더라? 20% 미달하네요. 향후 2년 안에 수도 수요량이 수도시설 현재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막 물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제한급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초과할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 반에 50명씩 있는 거지. 지금 한 반에 몇 명입니까, 애들? 그죠? 한 20, 30명 되죠? 근데 어떤 지역 신도시나 이런데 학군 좋은 데 가보면 과밀학급이라 가지고 학생 수가 좀 많죠. 30명 넘는 학교도 있고 뭐 그런 데가 있고 또 어떤 데 가면 그죠? 학생이 10명도 안 되고
5명 있고, 어떤 데 가면, 그죠? 한 학년에 2명이 있고, 1명이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아질 것 같아라. 그 다음에 밀도 관리구역. 그러니까 뭐 이 지금 보니까 뭐 여러분들 특이하게 이게 글자로 나왔을 때 이게 틀릴만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꼽을 거는 뭐밖에 못 꼽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근데 숫자가 전부 다 뭡니까? 2죠, 2. 그러니까 2라고 생각하면 돼요. 2. 퍼센테이지로 놓으면 얼마? 20%. 연한수로 놓으면 2년. 그러니까 뭐 크게 이것 때문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요. 30%로 한번 나왔어요. 3으로 한번 나왔는데 아무도 안 틀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밀도관리구역 경계입니다. 경계.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형 지문이나 용도지역 경계선을 따라 설정한다는 경계선이 흐리멍텅하면 안 되겠죠. 경계선이 구분되도록 해라. 경계선이 구분되라.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줄만 쳐놓을게요. 그리고 용적률을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고 했는데 얼마를 강화할지는 뭐를 감안해서 기반 시설의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어떤 데는 50, 어떤 데는 40, 어떤 데는 30 이런 식으로 조율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강화했다가 그걸 더 완화할지 아니면 더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기반 시설의 변화를 얼마에 한 번씩 검토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걸 뭐 시험에 낼 때는 1년에 한 번씩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연한수로 붙이겠죠. 아니고 어떻게 검토한다고요? 주기적으로 검토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허가권자, 특광시장군수, 개발행위권자, 대상지역은 주상공업지역이죠. 주상공업지역을 다른 말로 하면 시가와 용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절차는 뭘 거쳤어? 심의를 거쳤어. 지정하고 했다는 사실을 뭐하면 된다? 고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심의를 거칠 때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 나오네요. 개발 밀도 관리구의 명칭을 정할 때는 심의를 거치랍니다. 그리고 밀도 관리구역이 어딘지 구역 범위를 정할 때도 심의를 거치랍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얼마나 강할지 50인지 40인지 35인지 37인지 27인지 등등을 정할 때도 심의를 거치랍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효과는 용적률 최대 얼마? 50입니다. 최대 50입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자,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부담이죠. 기반시설을 뭐 한다? 부담한다, 이겁니다. 기반시설을 부담한다. 누가 부담합니까? 기반시설 누가 부담해요? 그죠? 그렇지. 네가. 개발 행위를 하는 네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봐요. 롯데 월드타워, 내지는 롯데 쇼핑, 백화점, 또는 마트, 아울렛, 신세계가 스타필드, 그죠? 백화점, 또는 뭡니까? 이마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 롯데 야들 때문에 기반시설이 필요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는 설치가 뭐하더라? 가능한 거지. 그럼 기반시설을 뭐 해라? 부담해라. 누가 부담해라? 네가 부담해라. 롯데 네가 부담해라는 얘기죠. 코스트코 너희들이 해라. 이케아 너가 부담해야지. 그죠? 그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게 맞는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부담구역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지가 한번 놓은 적이 있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냐 이래가지고 한번 놓은 적이 있는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이야기하는 기반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반시설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 철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철도는 기반시설 맞죠? 근데 철도는 아니겠지. 니 때문에 철도가 부족하고 거기는 가능하니까 철도 비용을 내놔라. 이건 아니겠지. 공항도 아니겠죠. 초중고등학교는요. 맞겠죠. 대학은 아니겠죠. 그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대학이. 근데 이제 수험생들 일부가 뭐라고 하냐면 대학 나오니까 안 해왔는데 그거 빼고 다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난치나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개념을 알면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지는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대입을 시키면 되죠. 그죠? 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설치가 가능하니까 네가 부담해라. 근데 대학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인지 아닌지는 요게 공식이 아니죠. 개념에 넣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암기 영역으로 이제 편입을 시키는 게 이제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도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공원은요?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 뭐, 그죠? 그러니까 요 개념에 맞는 기반세율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반세율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거든요. 지정이 되면 기반세율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뭘 만들게 되어 있냐면 기반시설을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설치하는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고 이 계획은 부담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얼마나 만들어줘야 되냐면 1년 안에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요? 안에 만들어야 되고 1년이 지나도 계획을 안 만들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 된다? 해제돼 버립니다. 해제. 자, 계획을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뭘 받게 돼 있냐면요. 기반시설 설치되는 뭘 받는다? 비용을 받습니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봐봐요. 자, 포스코가 3,000세대를 지었거든요. 포스코가 아파트 3,000세대를 짓는 개발행위를 했어요. 그 때문에, 가들 때문에 필요한 게 공원이 조금 더 필요하고 학교가 더 필요해요. 그죠? 학교 교실이 한 5개는 더 필요해. 그죠? 그런데 설치가 그거는 가능해.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가 나서가지고 기반세를 부담을 하는데 교실 5개를 확충할 필요는 없겠죠. 그게 맞는 뭘 내란 이야기입니까? 돈을 내란 이야기입니다. 돈.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요 계획에 맞춰가지고 기반세를 확충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비용을 받는데 비용은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서 즉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모든 개발 행위가 다 비용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비용은 뭐 할 때만 받냐면요. 건물을 그것도 일정 면적은 돼야 돼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을 뭐 할 때만 신축하거나 뭐 할 때만 증축할 때만 받아요. 뭐 할 때만 받는다고요? 신축과 증축. 근데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가 개축, 재축은 한번 생각해봐요. 개축, 재축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 개축은 건물을 말버리고 철거하고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지으면 개축이고 재축은 기존 건물이 멸실이 되고 나서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지으면 재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축과 재축은 연면적 증가분이 있다 없다? 없죠. 연면적 증가가 없잖아요. 연면적이 증가 안 한다는 것은 그죠? 그만큼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만 받는다? 신축과 증축. 그것도 면적이 얼마? 200을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들은 비용을 별도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뭐 할 때만 받는다고요? 건물의 뭐만? 신축과 증축만. 비용을 받습니다. 자, 비용을 받을 때는요, 비용을, 야, 롯데 너가 그 200억 내놔야 되겠는데, 라고 부과를 해야 돼요. 부과했으니까 뭘 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잠실에 가면 석촌호수하고 잠실 롯데 월드타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월드타워가 있고 건너편에 백화점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석촌호수가 있어요. 그 지하도로 있는 거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 지하도로 원래 없었어. 그게 언제 생기냐면 월드타워가 들어서면서 지하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그걸 허가를 내주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를 갖다가 롯데한테 직접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롯데가 비용 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많이 볼 거예요, 아마. 어디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갑자기 그쪽으로 도로가 확장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바로 이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뭐 부과를 하는데 부과는 언제 하냐면요. 부과는 언제 하게 되냐면 신축, 증축에 대해서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허가 내준 날로부터 신축, 증축에 허가 내준 날로부터 몇 개월 안에 2개월 안에 부과를 하고요. 납부는 언제 하냐면 부과했죠. 롯데 200억 내놔라 부과했죠. 그러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내야 됩니다. 사용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용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부과된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돈 안 내면 사용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때 요 비용 납부는요 현금이 원칙이에요. 현금이 원칙인데 그 법 조문에 보면 이런 말도 해요. 신용카드, 직불카드도 된다 이런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는 시험에 안 나오고 물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물건으로 납부해야 돼요. 그 물건이라는 것을 뭐로 내냐면 토지 같은 거로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우리 관내에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그죠? 롯데백화점인데 롯데백화점 쪽으로 도로가 롯데백화점이 들어서면 도로가 확장이 됐거든요.
롯데백화점 쪽으로, 그죠? 확장이 될 때 그 도로 확장을 하잖아요, 그죠? 확장을 하면서 그 도로를 갖다 뭐 한다? 기부 체납해버립니다.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뭐다? 물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물납을 하는데 비용으로 이제 우리가 내는데 이 비용이 요거는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주택을 지었거든요. 주택을 짓는 바람에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비용을 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판매시설, 예를 들어서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걸 지으면서 이제 기반시설 유발 효과가 발생해서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 둘 중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택하고 만약에 판매시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비용이 만약에 면적이 똑같아요. 주택도 1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판매시설인 백화점도 1만 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면적은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백화점하고 주택이 비용을 내는 게 같은 게 상식입니까? 다른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어디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용을 누가 더 많이, 그죠? 때로는 누가 부담을 좀 줄일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그 비용을 유발 개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유발 개수가, 즉 기반 시설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용을 좀 더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비용을 작게 내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있거든요. 숫자가 제일 약한 게 있어요. 제일 약한 게 이제 주택이라든지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일 약하고 제일 센 게 뭐냐면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한 8, 9월 달에 그때 외워도 되니까, 단지 그 유발 개수라는 게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하나씩 깨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추가할 거는요, 비용을 냈거든요. 그 비용을 받았어. 그럼 비용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상식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비용을 받았거든. 그 비용을 받았으면 그걸 다른 용도로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자, 그러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기가 만약에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여기에 지정이 됐어요.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지정이 되어 있냐면 여기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A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 여기는 B 기반시설 부담구역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개발 행위를 하는 롯데, 신세계, 코스트코 등등 돈 내야 안 내요? 내겠죠. 아파트도 돈 내고 돈 낼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왔어. 여기 이제 돈이 들어왔다니까요. 서울시에서 요 돈을 받았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질문. 여기서 돈 받은 가지고 여기에 기반시설이 필요한 거야. 밖에. 여기다 돈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문제 이해되죠? 여기서 돈 받았잖아. 그럼 여기서 돈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받았는데 기반시설 확충하니까 돈이 남아. 한 200억이. 그러면, 여기에 기반시설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다가 돈을 갖다가 땡겨서 쓰자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비용을 받았죠.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걸 설치합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어느 단위로 설치하는 게 맞다? 관할 단위로 설치하는 게 맞겠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게 맞겠어요? 그렇지. 관할 단위로 특별회계를 쓰는 게 아니고 뭐별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쓰는 게 맞겠죠.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돈이 들어오는 거지.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개돈인 거야. 그럼 어디에 써야 돼? 개념에 써야지. 그 유용하면 안 돼. 그 유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유용하면 뭐야? 횡령이에요. 횡령.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에서도 그 돈을 갖다가 함부로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법인에서는. 그렇듯이 우리가 요 비용도 함부로 못 쓰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그랬는데 해보면, 그죠? 여기서 다 하겠죠. 다 해버렸습니다. 빠뜨린 게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부담구역의 개념이 나오죠.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그러니까 양자는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반시설 개발로 인해서 설치가 필요한데 다음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쓴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가 나오죠. 도로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도로, 그죠? 그 다음에 공원, 녹지, 학교, 뭐는 제외한다? 대학은 제외한다. 이거 뭐 줄 치야 되면 줄 한번 치세요.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 폐기물, 그죠? 폐기물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이 필요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000세대가 들었습니다. 갑자기 폐기물 내지는 재활용 시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확충되는 용도로 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정한지 넣어줘. 똑같이 허가권자 갑니다. 어디에 하는지도 넣어줘. 자, 볼까요? 이 법 다른 법 개정에 따라 개체 개정으로 행위전이 뭐 되거나 완화되거나 해제되고,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됨으로써 행위전이 많다 완화되는 곳.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개발 수요가 많은, 개발이 멈춰 있는 곳입니까? 개발이 밀려오는 곳들입니까? 밀려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전년도 2024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23년 건수보다도 몇 프로 높아요? 20%.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는 기준이 안 되겠죠. 왜냐면 올해가 끝이 나야지 올해 전체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이것도 숫자가 몇 프로네? 20%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한 특광시군 인구 증가율보다도 20%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도 높더라. 그러니까 그쪽으로 인구가 집중화되고 있으니까 기반세리 부족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준 나오죠. 최소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10만 원 돼야 됩니다. 10만, 최소 10만. 그 다음에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속 시행될 것 같아라. 그러면 하나로 묶어라. 하나로 묶어라. 그러니까 개발행위 할 때마다 하지 말고 전체를 묶어서 해가지고 기반세리 통일성을 기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경계는 분명히 그어야 된다. 경계선이 분명히 그으면 됩니다.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당연하지. 그 다음에 절차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기반세리 부담구역도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아까 허가권자가요. 어디 한다고 했어요? 꿈틀이2입니다. 꿈틀이2. 각종 행위전이 뭐 되는 것? 완화되고, 그죠? 하는 것들은 다 꿈틀이2죠. 그리고,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전전년도보다도 20% 증가한다. 개발이 밀려오겠죠. 그 다음에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죠? 그 지역 속한 특광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도 20% 높더라. 전부 다 이것도 숫자가 뭡니까? 2. 그죠? 그리고 이제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 규모가 얼마나 된다? 10만.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 시행될 것 같아라. 그러면 하나로 뭐 해라? 묶어라. 그리고 경계선은 흐리멍텅하면 안 된다. 분명히 그어져라. 그리고 절차도 똑같아요. 당연히 누가 지정하냐면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구수가 지정하기 때문에 뭘 것인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만다. 고시하겠죠. 똑같아. 그런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기반세를 부담구역은 돈 내야 돼요. 돈. 그래서 밀도관리구역 절차하고 똑같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는데 그 전에 주민의 의견 청취가 하나 추가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뭐 한다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 밀도관리구역에는 없거든요.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 요거는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밀도관리구역 지정 절차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다라는 게 시험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옛날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제집에 보면 나오는데 다음 중 국토계획법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없이 그죠? 할 수 있는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 2번 기본계획, 3번 밀도관리구역,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3번이라고 이야기 안 해도 다 알고 있거든, 그거.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 의견이 있는데 밀도관리구역 그런 거 없다.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주민 의견 청취 넣어줘. 여기다가 형광펜 한번 칠해주면 좋겠네. 그 다음에 계획 수립. 얼마나 계획을 만들어 오겠습니까? 1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1년이 지나도록 안 하죠. 그러면 다음날 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반 시설의 계획은 수립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수립된 것으로 본다. 요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하면 너무 쉽거든요. 자, 기반 시설 부담구역 안에 무슨 계획이 만들어져 있어?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져 있어.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뻐지는 방법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잖아. 근데 지구 단위 계획 안에 기반 시설의 배치나 규모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용기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 관련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 그럴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없다. 그죠? 요거 강조를 했는데 작년 지문에 고백으로 떴습니다.
자주 들 겁니다, 이거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 해석론이 외우면 의미를 모르고 외우면 바꿔서 내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겠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지구 단위 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뻐지는 방법은. 기반시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뭔지 이해됩니까? 근데 뭘 만들면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별도로 안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비용.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비용을 내야 되겠죠. 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건축 행위를 위탁 도급하면 그죠?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죠. 수급자가 아니죠.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빌려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토지를 빌려준 사람이 비용을 내야 됩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이 내야 됩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이 내야 되겠죠. 유발 효과가 발생시키는 사람이 내야 되지, 그죠? 지혜를 승계하면 이제 지혜 승계 한자가 되고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담구역 안에서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얼마를 초과하는 200을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입니다. 근데 기존 건물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신축 정축으로 한다. 신축 정축. 자, 근데 다만이 해석해야 돼요.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이 말이 돼야 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어? 신축한다고 했는데 무슨 개축?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네가 설명해야지. 우린 수업 들으러 왔는데 그거 알면 우리가 수업 들으러 안 오지. 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야지. 당연히 내가 해야지. 밥값을 해야지. 커피도 얻어먹는데 커피값도 해야 되고. 오늘 뭐 다른 건 없나? 자, 봅시다. 자, 기존에 건물이 있잖아. 건축부에서 배운 거죠, 그죠? 이런 건물이 있거든. 이걸 뭐하고? 철거하고. 철거하는데, 일부, 요만큼을 철거했거든요. 일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짓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철거하는데,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철거해버리고, 싹 밀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더 크게 짓는 경우가 있거든. 이 두 개 나눠서 우리가 건축법에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일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으면 뭐야? 정축. 보기도 정축이잖아. 그리고 전부 싹 다 밀어버렸어. 싹 다 밀어버렸다니까? 싹 다 밀어버리고, 싹 철거, 전부를 철거해버려서 싹 철거, 싹 밀어버렸어요. 싹 밀어버리고, 새로 더 크게 지었다니까? 그건 뭐야? 신축이죠. 지금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요 개념을 알고 이게 문장이 해석이 된다고, 이게. 작년에 지문으로 떴어. 답은 아니었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했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50평짜리가 있었거든. 50평짜리가 있었는데,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했으니까 요 말이 생략된 거지. 얼마를 철거하고? 전부를 철거하고 더 크게 지었다, 이 말이지. 요게 이해가 돼야지 요 문장이 이해된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봐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지.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자, 500제곱미터가 있었거든요. 5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야를 철거하고 신축해가지고 1000제곱미터가 지어졌다니까? 전부 철거하고 더 크게 있으니까 신축 맞죠? 그러면 어떻게? 1000제곱미터를 신축했잖아. 그럼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500만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 500만 받겠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예, 네, 그죠? 그래서 여기 작년에 지문으로 떴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수험생들한테는 한번 혼동을 줄 수 있는 지문이라고 수업할 때 몇 번 했는데 드디어 작년에 한번 떼어주더라고. 요거는 의미 해석을 못하면 손 못 댑니다, 이거는. 그 시험에서 어떻게 될까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그죠? 모든 연면적, 신축된 모든 면적을 갖다가 부가 대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리겠죠. 그게 아니고, 뭐만?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나 부과하라고 했습니까? 2개월. 납부는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그리고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등이 다 되는데요. 다 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것들이 카카오페이 이런 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카카오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물러갈 수 있다. 물러갈 수 있다. 안 될 수도 있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신종페이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코인은 모르겠다. 비트코인은 되나?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유발개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외우시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하는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암기는 나중에 모아서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개발 사업자 부담률은 되죠. 민간개발 사업자 부담률은 몇 프로를 한다? 20% 이내로 해야 됩니다. 20% 줄짝. 특광시장 군수가 규모 특성을 고려해서 25%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가 있다. 가감할 수도 있다. 20%인데 25% 범위 안에서 가감한대요. 감면해 줍니다.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를 설치했어요. 도로를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었어요. 내지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비용에서 용지 확보에 들어간 비용은 만다 빼줘야 되겠죠. 그죠? 롯데 스스로가 도로가 부족한데 도로 부지를 확보했어요. 공원이 부족한데 또 공원 부지를 저그들이 자기 돈으로 확보를 했어. 그러면 기반 설치 비용 낼 때 그 부지 확보한 비용만큼은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빼주는 게 상식이죠. 그 다음에 노죠. 특광시장 군수는 기반시설의 비용 관리 운용을 위해서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 운용을 위해서 관할 단위로 합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합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관할 단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는 돈은 어디에 써라? 그 안에서 써라 이거죠.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다음 용도로 써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다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돈이 남아. 다 쓰고 나도 돈이 남아. 그럴 때는 주문이 넣지 말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나 비용 확보에 쓰라. 당연한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문이 나오네요. 청문은 우리 시험에서 주택법,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정비법 정도가 청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이거는 간혹가다 한 번씩 냅니다. 그래서 법에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됩니다라고 규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곡장시도시군구는 다음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국토계획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게 3개입니다. 청문이 뭐예요? 그죠?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이걸 말할 때 취소해요. 그럼 취소를 바로 하면 안 되고 뭐 들은 다음에 청문을 한번 들은 다음에 변명의 기회를 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 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설 사업 시행자가 지정됐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이걸 말할 때 취소하죠. 그때는 바로 취소하지 말고 뭐 한 다음에 그렇지. 실시에 인가받았습니까? 시설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겠죠. 그 기분 좋죠. 근데 이걸 왜 버린다? 취소하죠. 그러니까 바로 취소하면 안 되고 취소하기 전에 뭐 해라? 청문을 해라. 요 3가지는 여러분 암기해야 됩니다. 혜택을 줬다가 뺏어올 때 청문한다 이 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가 말 때 취소할 때, 또 실시인가 내줬다가 말 때 취소할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가 말 때 취소할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국토계획법 마무리 짓고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좀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들어가겠습니다.